오는 21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제20대 대선의 재외선거에서는 이재명 전 후보가 약 59.7%로 윤석열 당선자보다 득표율이 23.6% 높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 식량 위기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를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갤런당 $6 돌파도 시간 문제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이른바 델타크론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는 21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접종 이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 모더나 등 2차 접종, 얀센의 경우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의 사람과 3차 접종자를 포함합니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한 백신이 해당됩니다. 단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되는 반면 뉴욕 등 해외 접종의 경우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21일부터 시행으로 소급 적용되진 않기 때문에 20일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인력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 했지만 4월부터는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과 입국 1일차, 입국 6에서 7일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 검사를 해야 했는데 지난 10일부터는 6에서 7일차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시설 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현행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20대 대선의 재외선거에서는 한국 내 투표와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투표 가운데는 이재명 전 후보가 약 59.7%를 득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보다 득표율이 23.6% 높았습니다. 11일 월드코리아는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통계 시스템을 분석해 해외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수가 약 3만 5천 표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재외국민은 8만 8천여 명,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재외국민은 5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체 재외투표 가운데 약 59.7%를 득표했고 윤석열 후보는 36.1%를 얻어 득표율 차이는 23.6%포인트입니다. 이는 이번 대선 결과 윤석열 후보가 48.56%, 이재명 후보가 47.83% 득표해 0.73%포인트 차로 윤 후보가 당선된 것과는 상이한 결과입니다. 한편 재외선거 투표수의 약 8%에 이르는 13,000여 표가 무효 처리돼 무효표의 비중이 컸습니다. 이는 단순 실수나 기권 의사표시 외에도 재외투표 기간이 종료된 후 사퇴한 안철수 후보를 찍은 표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공격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공격이 만약 국경을 넘으면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익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미국이 나토 영토 전역을 지키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나토 영토에 대한 군사공격은 나토 헌장 5조의 발동을 야기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선을 넘으면 나토의 총 병력을 동원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실수로 나토 영토를 공격하더라도 나토는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원장 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 방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13일 새벽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주 야보리우에 있는 국제평화안보센터를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35명이 사망하고 134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미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해 하나의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나토 영토가 미국뿐만 아니라 나토 동맹국들에 의해 방어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커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또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군을 우크라이나로 파견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 식량 위기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비료 생산이 줄었고 비료값까지 폭등하면서 주요 농산물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비료를 생산하는 노르웨이 야라 인터내셔널의 스페인 톨의 홀스터 최고 경영자는 치솟는 국제유가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야라 비료 회사도 유럽에서의 암모니아와 요산 생산량을 45%까지 대폭 감산했다고 밝히고 곡물 생산국인 두 나라의 전쟁으로 전례 없는 식량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가와 비료값 폭등이라는 두 가지 필수품의 폭등으로 밀 생산가와 시장 가격이 폭등하면 세계적으로 식량 공급도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식량 위기가 올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가 어느 정도 큰 것이냐가 문제라고 CNN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 침공 2주일 만에 이 지역의 주요 농산물 가격은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밀 가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량을 합치면 세계의 밀 거래량의 30%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전 세계의 밀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했는데 밀 가격이 오르면 모든 식품 가격이 따라서 오릅니다. 게다가 러시아 공장의 비료 수출이 중단되고 천연가스 가격 인상으로 농업의 필수품인 비료값이 사상 최고로 폭등하면서 옥수수와 콩, 식물성 식용유의 가격도 줄줄이 뛰어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를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갤런당 $6 돌파도 시간 문제라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포털 야후 파이낸스는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를 돌파했고 $6도 넘보면서 소비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국제유가는 약 29% 급등했고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1.30 이상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중개하는 가스버디가 산출한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4.35로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5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5.28로 미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갤런당 $6 돌파도 시간 문제라고 예상했습니다. 휘발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7.9%를 기록해 40년 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가격의 인상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욱 오르면서 8%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스는 그렇지 않아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해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고통이 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일과 내일 모레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연준은 그동안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예고해왔는데요.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3년여 만에 금리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15일에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미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현재 0에서 0.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전망을 확실히 굳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준은 2015년에서 2018년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다가 2019년 7월부터 금리를 내렸고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파격적으로 낮췄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2월 하원에 출석해 3월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이 올해 남은 7차례 FOMC 회의에서 매번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은 어려운 처지에 빠졌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연준은 일단 계획대로 이달 금리 인상을 시작할 태세입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공격적인 통화 정책은 위험할 수 있다면서 경기 침체가 닥치면 금리 인상을 되돌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급격한 경기 둔화가 결합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이른바 델타크론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두 가지 변이가 섞인 재조합형 바이러스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다행히 전문가들은 두려워할 만한 변이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델타크론은 이름만 보면 마치 델타 변이의 치명력과 오미크론 변이의 폭발적인 전염력을 모두 갖춘 무서운 바이러스처럼 느껴지지만 전문가들은 이 세 변이가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델타크론은 지난 2월 워싱턴 DC 공중보건연구소의 과학자 스콧 은구옌이 국제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의 코로나 바이러스 게놈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다 1월 프랑스에서 수집된 샘플에서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혼합된 사실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두 개의 변이에 동시 감염된 환자의 샘플일 뿐이란 주장도 나왔지만 각각의 바이러스가 두 가지 변이로부터 나온 유전자 조합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과학자들이 이런 바이러스를 재조합형이라고 부른다고 전했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이 합쳐진 이러한 재조합형 패턴은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도 발견됐습니다. 10일 기준 국제 바이러스 시퀀스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델타크론 샘플은 프랑스 33건, 덴마크 8건, 독일 1건, 네덜란드 1건 등이고 유전자 시퀀싱 업체 헬릭스는 미국에서도 델타크론 2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변이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의 바이러스학자 에티엔 시몬 로리에르는 델타크론이 극도로 드문 바이러스라는 점을 거론하고 최소 1월부터 존재했는데도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여름 뉴욕시가 킨더에서 8학년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한 무료 서머라이징 프로그램을 재개합니다. 선착순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등록은 4월 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11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교육국과 뉴욕시 청소년엔 커뮤니티 개발국이 함께 관리하는 무료 서머라이징 프로그램을 올 여름에는 한층 더 강화해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머라이징 프로그램은 뉴욕 시내 킨더가든에서 8학년 학생 가운데 선착순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학업 지도는 물론 예술 및 야외 레크리에이션,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등록은 4월 초 시작할 예정이고 킨더가든에서 5학년 초등학생은 7월 5일에서 8월 19일 7주간, 6학년에서 8학년 중학생들은 7월 5일에서 8월 12일까지 6주간, 12개월 개별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특수학생들은 7월 5일부터 8월 10일 6주간 각각 진행됩니다.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가 제공되고 오전에는 교사들의 학습 지도가, 오후에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 및 기관들의 도움으로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다양한 실습 등 체험학습이 이어집니다. 아담스 시장은 팬데믹 기간을 지내온 킨더가든에서 8학년 학생들에게 배움과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며 여러 기관 및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으로 최고의 여름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인 이민 신청자들로부터 큰 인기가 있는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재개됩니다. 다만 고용 촉진 지역의 투자금이 최소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30만 달러 늘었습니다.
연방의회가 지난 10일 최종 통과시킨 2022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 예산안에는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개정안에 서명하면 60일 후인 5월 중순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1년 6월 이후 전격 중단됐던 리저널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다시 운영을 재개하는 겁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오는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고용 촉진 지역의 투자금은 최소 80만 달러로 기존보다 30만 달러 늘었고 비고용 촉진 지역의 투자금은 최소 100만에서 10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투자금은 2023년 10월부터 연방노동통계국에서 계산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5년마다 5만 달러 단위로 자동 조정됩니다. 연간 투자이민 쿼터는 만 개로 이 가운데 80만 달러짜리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의 경우 20%는 농촌 지역 투자자에게 우선 할당되고 10%는 고실업률 지역 투자자, 2%는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책정됩니다. 지난해 투자이민을 진행하다 중단된 기존의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이민 수속도 재개됩니다. 다만 기존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개정안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애틀랜타 지부와 유족 한인단체는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미국에서 세 번째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조지아주 브룩헤이븐 블랙번 공원에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애틀랜타 총격 1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16일 오후에는 조지아주 청사 앞에서 정치인과 현지 주민들이 추모식을, 저녁에는 애틀랜타 아시안 혐오범죄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일주기 추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며칠 동안 목이 따끔거렸지만 그 외에는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겨울을 보낸 후 최근 워싱턴으로 돌아왔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내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차량국 마크 슈레더 국장은 지난 10일 DMV는 도용 방지에 중점을 둔 새로운 면허증을 신규 또는 갱신 신청자들에게 발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9년 만에 새롭게 디자인된 면허증을 선보이게 된 DMV는 사진과 글자가 엠보싱 처리돼 육안과 손으로 직접 만졌을 때 진위 여부를 판독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또 내장 칩의 노출 구조, 뉴욕주 문양이 여러 겹에 걸친 레이저 인쇄 방식으로 제작돼 도용 방지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 15분께 뉴욕 현대미술관에 입장하려던 한 60대 백인 남성이 입장권 데스크에 서 있던 2명의 여성 직원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등과 목 등에 상처를 입은 직원들은 즉시 벨뷰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토요일 미술관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모마의 정기권 이용자로 최근 미술관에서 무질서한 행위를 벌여 정기권이 취소됐고 입장을 거부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